이게 약세장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디테일하게 뜯어보지가 않는 거죠. 자, 그 회사들이 한 10% 정도 오더컷이 나온 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네. TSMC도 사나무가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역발상으로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하는 지금 네. 시장이 좀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네. 사실 뭐 투자자가 대응할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네, 네. 뭐 현금이 여유로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괜찮은 주식을 더 살 수도 있는데 그렇죠. 대부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유로우신 분이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주식쟁이가 현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차원에서 네네. 지금 이 상황에서 네네. 공부해두면 좋을 네. 만한 뭐 섹터라든지 투자 네네. 아이디어 기업들은 뭐가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하고 네네.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현재 이제 뭐 매크로 상황이라든지 네네.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특별한 뭐 사업상에서 문제라든지 그런 네네. 발견된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대내적인 요인이 있고 대외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대내적인 요인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크게 리스키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회사가 뭐 잘못해서, 뭐 회사가 뭐 경영을 잘못해서 어렵거나 실적이 망가지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전반적인 다 대외적인 요인, 대부분 매크로,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상하이 락다운, 뭐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전반적인 영향,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거지. 네, 지금 뭐 삼성전자 실적은 잘 나오고 있고요. 뭐 2분기도 크게 지금 뭐 하락할 만한 조짐은 별로 안 보이고 있는데 결국 하반기가 안 보인다. 네, 하반기. 그게 다 모두가 이야기하는 그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대내적인 거는 큰 문제가 없고 네. 대외적인 그런 리스크만 존재하는 네네, 편인데 맞습니다. 뭐 사실 저도 이제 기사 폴로라든지 네네. 그런 것들을 보면 2분기는 괜찮다. 네네. 근데 이제 뭐 하반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내년은 무조건 안 좋을 것이다. 약간 네네, 그런 얘기가 맞습니다. 나오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시장에 이제 또 몇 대 축을 살펴보면 네네. 모바일 쪽이 있고 PC 쪽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서버 쪽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확실히 좀 모바일 쪽이랑 PC 쪽은 많이 안 네네. 좋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그 중국이 락다운 되면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동유럽 전반에 또 소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다 물동이 막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대외적인 요인들인데요. 일단은 PC하고 모바일은 안 좋습니다. PC는 그동안 너무 좋았죠. 언택트 네네. 시대 반사익을 본 제품인데 픽아웃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TV도 픽아웃을 했고 모바일은 원래 올해 되게 기대를 했었어요. 이제 그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재작년도 안 좋았고 올해는 3억 뭐 저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억 넘게 팔겠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시장이 10% 이상 성장한다라는 뭐 조사 업체들이 대부분 전망이 그랬었는데 결국은 중국의 변수를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작년 시장부터 좀 하락하는 뭐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 모바일 디램 뭐 이런 쪽은 이제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래도 유일하게 기대하던 게 서버 쪽이었어요. 맞아요, 서버. 네, 네. 네, 서버 쪽은 뭐 올해 워낙 또 IDC 쪽 투자가 많고 빅테크들이 투자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서버 쪽은 좋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네네, 좋게 좋나요? 네. 예를 들면 그 1분기 주요 빅테크 업체들 있잖아요. 구글, 뭐 아마존, MS, 뭐 즉 이런 회사들 저 투자가 YOY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늘었거든요. 그 시설 투자 그러면 캐펙스가요? 네네. 캐펙스가 많이 늘었죠, 진짜. 30% 이상 늘었고 네. 올해 연간 전망치가 한 35%, 37%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1분기에 뭐 지금 사파이어 래피드도 안 나오는데 이만큼 정도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하반기가 다 망가질 거야 라는 거를 이제 전제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게 좀 과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크로라고 해도 네네. 일단 그 반도체 업황에 또 매크로가 있고 네네. 아예 그냥 글로벌 경제에 매크로가 네네,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반도체 쪽만 놓고 본다면은 네네. 뭐 PC랑 모바일은 안 좋은 거 맞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서버는 지금 상당히 괜찮은 네네. 상황인데 네네. 지금 그 위에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네네. 뭐 경기 침체, 뭐 둔화 등등 그런 우려가 겹치다 보니까 네네. 수급적으로 그냥 그런 거 무시하고 네네. 팔아치우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맞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리고 또 숏 포지션이라고 그러죠. 공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좀 돈을 벌기가 쉬운 게 보통 이제 뭐 큰 종목 가지고 숏을 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오더컷 이야기 나왔었고 뭐 이제 오더컷이라는 게 이제 주문했는데 내가 100개 줘 그랬는데 미안한데 70개만 받아갈게. 그럼 30개가 재고 남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중국 쪽에서 오더컷이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한번 밀렸고 그리고 이제 뭐 인텔 사파이어 래피드가 원래 2분기에 나와야 되는데 3분기를 또 밀렸다. 뭐 이래서 또 한번
출렁하고 이게 약세장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디테일하게 뜯어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의 3대 뭐 플랫폼이라고 BAT라고 그러죠. 네. 바이두, 뭐 알리바바, 텐센트 3대 회사인데 자, 그 회사들이 한 10% 정도 오더컷이 나온 건 팩트는 같습니다. 네, 10% 정도 나왔는데요. 네. 그러면 걔들이 전체 D램 시장에서 그 오더컷 비중이 얼마나 되냐면 0.2%입니다. 거의 뭐 되나 안 되나 뭐 네네. 상관이 없네요. 0.5%고 심지어 중국 내 어떤 수요에서도 뭐 별로 큰 이게 영향을 안 미치는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빅테크 그러면 이제 미국의 빅테크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서버나 운영 규모가 규모가 달라요. 그래서 뭐 서버용 D램 쪽에서 수요에서 미치는 영향은 한 0.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지금 먹히는 겁니다, 이게. 그럼 그 중국의 약간 빅테크라고 불리는 네네. 그런 기업들이 약간 서버 쪽에서 오더컷을 냈는데 네네네. 그게 한 뭐 10% 정도 되긴 하는데 전체적인 시장에서 관점에서 네네. 봤을 때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네네. 전체 D램 시장에서는 0.2%고 네. 서버 전체 시장에서는 0.5% 정도. 네. 이만큼 밀릴 게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그 인텔의 신규 네네. CPU인가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사파이어 레피드. 사파이어 레피즈가 원래 네네. 2분기에 출시된다고 했는데 네네. 3분기로 밀림으로 인해서 네네. 약간 좀 그런 서버 쪽 모멘텀이 네네. 약화된 건 맞네요, 사실. 그렇죠. 뭐 원래 그 인텔 사파이어 레피드가 왜 중요하냐면 DDR5를 공식 지원하는 첫 번째 서버용 CPU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그 AMD 같은 경우도 젠4 그 제노아라는 이제 신규 CPU가 서버용 CPU인데요. 맞아요. 이제 두 제품이 DDR5를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또 약간 한 분기 밀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는 한 1년 한 3개월 정도 밀린 거거든요. 되게 많이 밀렸네. 네, 원래 작년 하반기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인텔의 그 엔지니어 출신의 CEO가 왔기 때문에 이제 뭔가 달라질 거야라고 했는데 약간 그 좀 입이 좀 가벼운 것 같아요. 패키싱어가. 네, 좀 가벼운 것 같아요. 일단 좀 딜레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이면 이게 뭐 한 두세 달 밀린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주가가 밀릴 사안인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거는 좀 이제 최근 뉴스 플로우 자체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웃긴 게 이게 5월 중순에 행사가 있었어요. 인텔이. 네. 거기서 우리 계획 없이 내놓는다 그랬거든요. 계획 없이 내놓는다. 아니 그러니까 계획대로 내놓는다. 네. 3분기에 나온다라고 했는데 네. 또 부사장이 나와서 이렇게 좀 딜레이 될 거야. 이게 불과 한 2, 3주 만에 또 이렇게 이야기 나온 거죠. 네. 인텔이 좀 뭔가 이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인텔 주가가 많이 밀리는 것 같고요. AMD가 아마 좀 서버 쪽도 이러면 점유율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보다 세게 뭐 이런 또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DDR5는 수요는 크게 걱정 없는 상황입니다. 약간 계속해서 미루다 보니까 시장에서 양치기 소년이라고 인식을 하고 네네, 약간 맞습니다. 신뢰를 좀 안 주는 그런 그렇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궁금한 건 AMD의 그 네네. 신규 CPU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그런 스케줄로 나오긴 나오나요? 네, 뭐 AMD는 원래 그 올 뭐 연내에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뭐 AMD가 밀린 건 아닌데요. 인텔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14나노만 7년 동안 14나노 머물렀었고 그리고 이제 10나노로 처음으로 이제 전환했는데 그게 좀 이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악재도 분명히 있고 네네. 하지만 뭐 거기에서 불거진 매크로 상황을 반영하는 네네. 너무나 투자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오해 소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약간 좀 하반기 그 네네. 반도체 주식들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수요가 확실한 거는 서버 쪽입니다. 네, 서버 쪽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지난 출연에서 와서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네. 그 TSMC 4나노 공장. 네. TSMC 잘 안 나온다고 계속 이야기했더니 전문가들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네. 4나노 잘 나온다고 했는데 네. 결국 저는 그게 말해준다고 봐요. 이제 TSMC의 최대 고객이 애플이잖아요. 그렇죠. 애플이 이번에 M2가 5나노로 나왔어요. 네, 그렇죠. 이게 4나노가 잘 되면 그렇죠, 사실. 네, 맞아요. 그렇죠. M2 애플 지금 3년째 그 A 시리즈도 그렇고 지금 3년째 5나노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리고 M1도 5나노였고 M2도 5나노면 사실 M2 같은 칩을 5나노로 할 이유가 없거든요, 애플은. 그렇죠. 네, 그만큼 TSMC도 4나노가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3나노도 좀 이제 계획보다 좀 딜레이 되는 분위기고, 뭐 삼성도 마찬가지죠. 4나노는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계속 노이즈였던 것 같아요. 이제 TSMC는 4나노가 70%래. 4나노 70%면 왜 애플이 4나노를 안 쓰겠어요? 그렇겠죠. 네, 5나노를. 왜냐면 실리콘 다이를 25%를 키웠어요. 이게 4나노가 안 돼가지고, M2가. 네. 그러면
반도체라는 거는 그 파운드리는 웨이퍼 사이즈를 기준으로 가격을 지불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애플이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만큼 지금 4나노가 원활하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텍이나 이런 데는 4나노 일부 해주는 거고, 그거는 이제 수요일이 떨어져도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최대 우량 고객이 5나노로 나온 거는 4나노가 지금 원활하지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면 저 역발상으로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삼성 3나노에 대해서 아무도 기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게이트 올라라운드를 올해 막 되게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도 기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뭔가 트리거가 나오면 와 3나노 된다 보다라고 또 시장 흥분하고 또 매스컴들이 또 막 광분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뀐다 그러면 네. 그러면 게이트 올라라운드 관련주들 보는 게 좋죠. 게이트 올 어라운드. 그게 네네. 약간 좀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가지고 네네, 병영을 맞습니다. 해서 네네. 성능을 개선시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선폭이 계속 좁아지니까 네. 이게 그 게이트라는 게 스위치거든요. 전자에 이게 껐다 켰다 하면 이제 끄면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켜면 통과되고 이게 이제 그 트랜지스터의 역할인데 이게 계속 좁아지니까 그냥 이제 껐는데도 계속 통과해 버리는 거죠. 이게 터널링 효과라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제일 먼저는 이제 그 하이케이라는 소재, 이제 예, 하이케이라는 소재를 써서 요거를 이제 좀 스위치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요게 또 한 14나노까지 오니까 그래도 통과해 버리는 거죠. 하이케이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트랜지스터 구조가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핀팻이라는 물고기 지느러미 구조로 이제 바뀐 거고요. 그게 이제 5나노, 4나노까지 왔고 3나노부터는 쉽지 않다라고 해서 삼성은 이제 4차원 구조인 게이트 올로 라운드로 바꾼 거고 TSMC는 3나노까지는 뭐 핀팻으로 가고 네, 2나노부터 게이트 올로 라운드로 가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파운드리에서 뭔가 기술적으로 한번 뒤집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게 게이트 올로 라운드, 3나노 게이트 올로 라운드라는 공정이죠.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뭐 하이케이 네. 소재? 네네. 뭐 이런 걸 만드는 그런 네네. 밸류 체인들을 잘 봐야 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럼 뭐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이 있죠? 일단 재밌는 상황이요. 보통 이게 반도체가 미세 공정이 되면 시가 공정이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어요. 그렇죠. 습식은 케미칼 가지고 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건식은 이제 플라즈마 가지고 식각을 하는 건데 대부분 건식으로 넘어왔어요. 네. 습식에서 건식으로 넘어왔거든요. 네. 지금 이제 미세 반도체 팹에서는 대부분 건식 식각을 씁니다. 그런데 이게 3나노 같은 경우는 게이트 구조가요. 이게 낸드 플래시 3D 구조하고 좀 비슷해요. 이게 그 옥사이드, 이게 너무 어려워지는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옥사이드, 나이트라이드, 옥사이드, 나이트라이드 이런 식으로 쌓아서 이게 이제 일부만 식각을 시키는 게 이제 지금 낸드 플래시, 왜냐면 수직으로 쌓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걸 에찬트 가지고 식각을 해요. 그걸 이제 솔브레인이라는 업체가 인산계 에찬트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식각하는데 식각액을 대부분 납품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똑같아요. 그 게이트 올러 라운드라는 것도 이거를 그 실리콘하고 실리콘 게르마늄하고 이렇게 쌓아서 에찬트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일 잘하는 애들이 솔브레인인 거죠. 그래서 솔브레인 같은 업체가 물성은 달라요. 대신에 이제 낸드 플래시는 인산계 에찬트를 쓰고 네. 이제 이 게이트 올러 라운드 같은 경우는 초산계 에찬트라고 새로 이제 삼성하고 개발한 그걸로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습식으로 식각을 하면 세정을 또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그걸 또 세정액을 하는 게 이제 한솔 케미칼, 과산화수소. 네, 그런데 이제 일반 기존 과산화수소보다 훨씬 순도가 높은 고순도 과산화수소 같은 것들이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하이케이 소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솔브레인하고 한솔 케미칼 이런 회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ALD 장비, 원자층 증착 장비 뭐 이런 것들을 좀 써야 되는데 그런 쪽은 원익 IPS 뭐 이런 회사가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제 삼성전자와 끈끈한 네. 그런 관계가 있는 기업들이 확실히 네네, 좀 맞습니다.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 올해 초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요. 멀티플 리레이팅 가능하다. 그리고 이익 규모도 예전하고 훨씬 달라진 거고요. 약세장의 전형적인 모습들이긴 해요. 어쨌든 이런 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은 뭐냐? 이제 약간 좀 그 개별 섹터라든지 좀 네네. 모멘텀이 있는 그쪽으로 좀 이전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네. 최근에 이제 그 삼성 전기가 네네. 뭐 테슬라에 한 5조 원 규모의 그 네네. 카메라 모듈을 수주를 했다라는 네.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 네네. 또 그에 맞서서 LG 노텍은 네. 올해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된다 애플 네네.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약간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를 해서 네네. 좀 투자 매력이 있는 건지 네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지금 자율주행차 쪽에서 제일 핫한 회사가
테슬라잖아요. 그런데 사실 애플 기대감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애플도 자율주행차 나올까 그러니까 네. 이제 타이탄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나오니까 그 두 개 회사가 전부 한국 쪽 서플라이 체인을 써요. 카메라 쪽은. 그게 이제 삼성전기하고 LG 이노텍 쪽인데요. 그래서 자율주행차용 카메라는 한국 쪽으로 서플라이 체인이 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단순 카메라뿐만 아니라 카메라에 나오는 시그널들, 그리고 라이다에서 나오는 시그널들을 제어할 수 있는 모듈까지 직접 하는 분위기거든요. 이제 그게 그 DCU라고 해서 도메인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해서 이제 첨단 자율주행차는 기존 어떤 그 자율주행차하고 좀 구조가 달라요. 우리 이제 스마트폰처럼 OS를 기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제 고성능 AP가 있고, 이제 스마트폰이 딱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하드웨어 시스템을 짜는데, 기존의 전통 자동차 업체들이 자율주행차 하는 방식은 약간 어거지로 끼우는 거거든요. OS가 좀 취약하고, 대신에 이제 AP는 엔비디아 같은 칩을 쓰고, 이제 ECU 기반이라고 그러죠. 이제 지금 차량 반도체 쇼티지가 날린 MCU들이 이제 대부분 ECU에 들어가는 거고, 그런 것들 막 1000개, 2000개씩 써서 자율주행차를 하는데, 테슬라 같은 업체들은 AP 막 3, 4개만 굉장히 좋은 것만 딱 싸서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DCU라는 모듈이 필요한데, 그런 쪽에 카메라 쪽 DCU 쪽을 이제 국내 LG 이노텍 같은 회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삼성 전기도 뭔가 업사이드가 향후에 나오려 그러면 단순 카메라, 카메라 쪽도 물량 많이 받은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이제 DCU 쪽이나 알고리즘까지 직접 납품한다 그러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쪽 서플라이 체인들 잘 파야 됩니다. 그러면은 약간 삼성전기랑 LG 이노텍이랑 사실 보면 약간 용어 쌍박 그런 느낌이었는데,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사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카메라 모듈을 대규모로 수주를 한 거고, 근데 사실상 뭔가 좀 더 부가가치가 있는 DCU 같은 경우에는 LG 이노텍이 지금 하고 있다. 그게 맞나요, 그러면? 그건 맞는데요. 이제 그 LG 이노텍은 일단은 애플카가 잘 돼야지 되는 거죠. 만약에 애플카가 잘 된다 그러면 정말 LG 이노텍이 한번 레벨업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일단은 테슬라 카메라를 많이 가져온 거는 의미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LG 이노텍처럼 DCU나 좀 다른 쪽, 이제 좀 그 전방적으로 좀 더 가져오는 게 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직구준 질문이긴 한데, 대표님. 삼성전기랑 LG 이노텍 뭐가 더 좀 좋아 보이세요? 저는 올해 초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요. LG 이노텍이 훨씬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 카메라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되고요. 삼성전기는 MLCC가 중요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층 세라믹 컨덴서라고 그러죠. 대부분 이익이 거기서 나옵니다. 사실 카메라가 그렇게 부가가치 높은 아이템은 아니거든요. 모듈이기 때문에. 그런데 MLCC는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아요. 이익률이 막 두 자릿수 막 20%대까지 나오거든요. 잘 나올 때는. 근데 지금은 삼성전기는 핸드셋 비중이 높은 거죠. 스마트폰.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 좋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전방시장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테슬라 카메라를 가져온다고 해도 아무래도 이익이 뭔가 올라가는 데는 올해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모바일 쪽에서 빠지기 때문에. 근데 LG 이노텍은 애플 쪽 서플라이 체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불황의 어떻게 보면 불황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불황일수록 명품은 잘 팔리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소비가 양극화가 되니까. 지금 애플이 이렇게 돼서 안 팔린다 이야기 없잖아요. 테슬라가 1000만 원 올려서 안 팔린다는 이야기 없잖아요. 그렇죠. 브랜드가 있는 회사들은 오히려 더 낫거든요. 이럴 때는 소비가 철저하게 양극화돼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애플 쪽 서플라이 체인에 붙어 있는 LG 이노텍은 훨씬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서 샤프라는 회사하고 또 이 경쟁 관계에서도 훨씬 앞서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애플의 또 차세대 자율주행차 쪽 카메라 쪽도 핵심이 된 거고, 그런 것들 보면 LG 이노텍이 매출 규모는 LG 이노텍이 더 커요. 삼성전기보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밸류를 못 받았던 것들이 너는 단순 모바일 카메라 업체잖아 라는 거였는데, 이제는 자율주행차 쪽에서 이제 애플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라 그러면 멀티플 리레이팅 가능하다. 그리고 이익 규모도 예전하고 훨씬 달라진 거고요.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이제 그 애플의 협력사잖아요. 근데 그 애플 입장에서는 LG 이노텍에만 뭔가 물량을 주기라기보다도 다른 쪽에만 분산해서 분명히 리스크를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액션이 나오긴 할 텐데, LG 이노텍이 그 계속해서 약간 좀 그 기술 경쟁력을 가져갈 만한 우위가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은 애플하고 거래하면서 사고를 거의 안 쳤어요. 품질에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ESG 오필름 같은 경우는 아동공을 써서, 그죠? 노동 착취했다고 잘렸고, 그죠? 샤프는 수율이 안 나와서 좀 물량이 좀 밀리고 있고. 근데 지금 시키던 대로 제일 잘하는 회사가 LG 이노텍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서는 이만한 회사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게 서플라이 체인이 중국하고 분리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제조의 9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애플의 입장에서는 이걸 다변화를 해야 되는데 다변화를 하려고 하니까 탈중국에서 이만한 벤더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서플라이 체인을 벌리기보다는 좀 될 만한 업체 쪽에 많이 몰아주고, 요게 또 이제 애플카가 나중에는 뭐 100만 대, 1000만 대 되고 그러면 또 여러 군데 다변화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향후 뭐 4, 5년 안에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서서 이제 뭐 LG 이노텍과 뭐 삼성전기 이 관련 밸류 체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약간 좀 같이 수혜를 받을 만한 그런 기업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한미반도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거든요.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DCU라고 아까 모듈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반도체 후공정 쪽이에요, 거의. 그러면 그쪽에 이제 아무래도 많이 납품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한미반도체 실적 한번 뜯어보시면요, 카메라 모듈 매출이 매년 2배씩 늘어나요. 카메라 모듈 따로 공시가 되고 있나요? 검사 장비 쪽, 뭐 아마 IR 자료 같은 거 좀 뜯어보시면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요. 뭐 20년 대비해서 21년 2배가 늘었고, 21년 대비해서 올해도 아마 2배가 늘어날 거예요. 그게 대부분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쪽인데, 그게 이제 모바일 쪽도 있고 자율주행 쪽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추정이 있는 거죠. 충분히 뭐 엔드 유저 비중, 매출 비중으로 보면 이 회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애플이라는, 잘리니까.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그런 부분들이 잘 소구가 된다라고 하면. 뭐, 그리고 이제 기존에 좀 이제 납품하던 이제 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회사도 카메라 이제 모듈 검사 장비, 거기는 이제 렌즈 광축이나 뭐 이런 쪽 하는 회사고, 거기도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그 자화전자라고 해서 기존에 삼성 쪽 벤더였어요. 여기는 이제 카메라 초점을 맞추는 액추에이터, 오토포커스 액추에이터라는 회사인데, 이제 애플 쪽 물량을 많이 받게 돼서 최근에 이제 진짜 대규모 공시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애플 쪽 전용 라인 투자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다 알고 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그렇죠. 국민 A사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간 좀 소외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목해 볼 만한 쪽이 또 5G, 뭐 6G 통신 쪽인 것 같긴 한데, 지난 5월에 한번 이제 부각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삼성전자가 미국의 이제 버라이즌, 뭐 DC 네트워크 이쪽에다 1조 원 규모의 5G 장비 공급 소식 이게 이제 전해지면서 그렇게 됐는데, 현재 시점에서 이 통신 장비 쪽을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주가는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내려온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 5G가 굉장히 핫한 때가 있었죠. 뭐 한 1, 2년 전이었나요? 한 2, 3년 전 정도. 2018년, 2019년 그때였어요. 그때 막 KMW가 막 10배씩 나고. 맞아요.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아이디어하고는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이제 5G라는 이제 통신이 특징이 뭐냐면, 주파수 대역이 2개가 있어요. 같은 5G인데 서브 6라는 게 있고 밀리미터 웨이브라는 영역이 있어요. 어렵네요. 그러니까 주파수 대역이 2개인 건데요. 이게 서브 6라는 거는 3.5GHz 대역이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LTE, 4G 대비해서 50%가 빨라져요. 속도가. 그래서 우리 휴대폰에 쓰는 대부분 5G는 서브 6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러면 더 그때 광분을 했던 것들은 시장에서는, 와, 그러면 그 뒤에 밀리미터 웨이브 투자를 또 해야 된대. 그러면 밀리미터 웨이브는 20배가 빨라져요. 4G 대비해서. 그러면 20배 빨라지면 엄청 좋은 건데, 이 밀리미터 파의 특징이 뭐냐면 흡수가 잘 돼요. 직진성이 셉니다. 건물 같은 데 이런 데 통신이 벽도 뚫고 가고 해야 되는데, 유리창도 뚫고 가고 해야 되는데 흡수가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신 장비를 더 촘촘하게 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밀리미터 파가 투자가 되면 와, 정말 대박이겠다 해서 이제 관련 업체들이 막 떴던 건데, 요게 이제 미중 변수가 딱 불거진 거죠. 왜냐면 5G 통신 장비 쪽은 이미 화웨이가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밀리미터 파 가지고 통신 장비를 깔려면 일단 통신비도 문제인데 중국산 장비를 깔아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통신사들이 밀리미터 파를 투자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좀 천천히 투자를 하고, 투자는 일부 아주 뭐 그 고밀도 지역, 뭐 뉴욕이나 이런 데만 일부 와이파이 존처럼 투자를 하고 그 뒤로 안 하는데, 이게 바이든 정부 들어서 5G 밀리미터 파보다는 6G로 퀀텀 점프하자. 원천 기술을 많이 확보해서 이런 좀 흐름들이 있어요.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떤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팩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5G 관련주들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간 아이디어가 이제 훼손이 돼서 이제 주가가 좀 크게 조정을 받았던 거고, 지금 5G 통신 장비를 볼 때의 컨셉은 뭐냐면,
투자 효율화 할 수 있는 장비들이 되게 핫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그 세배 촘촘하게 깔아야 되는 그 컨셉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요. 이제 5G를 하긴 해야 되는데 좀 효율화해서 싸게 깔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어디냐. 그래서 HFR이나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업체들이 좀 뜨고 있는 겁니다.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스몰셀이라고 해서 건물 내에 이렇게 이제 통신 장비를 작게 해서 좀 싸게 만들어서 이제 까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HFR 같은 경우는 프론트홀이라고 해서 이제 유무선 쪽으로 이제 그런 통신 장비 이제 그런 쪽을 하는 회사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통신사 입장에서는 좀 싸게 뭔가 이걸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거든요. 그리고 건물 단위로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죠. 건물 단위 투자가 또 중요한 거는 로봇 산업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아, 로봇이요? 네네. 왜냐면 로봇이라는 건 다 통신으로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통신으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예전 컨셉은 그냥 밀리미터파가 다 깔릴 거니까 그냥 뭐 로봇 인프라를 별도로 안 깔아도 될 거야 이런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밀리미터파 쪽에 투자가 지지부진하니까 그냥 건물 단위로 그냥 이렇게 통신 그 사업자를 허가를 해주는 거죠. 그게 특화망 사업입니다. 그게 국내 1호가 네이버가 받은 거고요. 그럼 네이버가 로봇 사업을 하려고 특화망을 받은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면 특화망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내가 건물 2개 단위에서 그냥 요런 장비들 깔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수혜를 보는 게 이제 HFR이나 이노와이어리스 뭐 이런 회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통신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네. 우리 쪽은 어느 정도 투자가 일단락이 되고 약간 해외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약간 좀 뭐 수출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라든지 그런 쪽에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을 좀 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밀리미터, 그러니까 밀리미터파는 상업용을 쓰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정부에서 공식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밀리미터파는 그냥 어떤 산업용이나 뭐 B2B용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사가 깔진 않아요. 네. 전 세계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많이. 뭐 미국 같은 데는 좀 다른 이야기는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2차 전지. 네네. 사실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또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네네. 계속 가는 주식은 또 가는 그런 네네.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시티그룹이 삼성 SDI 목표가를 네네. 거의 반토막 내버렸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약간 좀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이 네네. 본격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네네.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네.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약간 좀 주목할 만한 그런 기업이 있을까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원재료 가격이 가장 큰 리스크잖아요. 그러면 원재료 가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2차 전지가. 결국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리튬 가격이 지금 뭐 한 1년 사이에 2배 이상 올랐고, 맞아요. 니켈 가격도 엄청 올랐죠. 뭐 엄청 올랐고. 그러면 원가가 다 오르니까 이걸 또 원재료 업체들은 양극재 업체들은 또 셀 업체에다가 판가를 전가해야 되고 계약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셀 업체는 또 전기차 업체한테 판가를 전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차가 테슬라 같은 업체들은 1,000만 원 딱 올려도 사죠. 근데 그렇죠. 어정쩡한 업체들은 1,000만 원 올리면 안 사거든요. 다 그 보조금 때문에 차를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민감한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전방 수요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중국산 스마트폰처럼. 이제 그런 리스크가 이제 반영이 돼서 이 시장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봐서 이런 것들이 먹히는 거고 이게 뭐 약세장의 전형적인 모습들이긴 해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은 뭐냐? 최대한 에너지 밀도를 높게 해서 좀 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음극재, 뭐 실리콘 첨가제를 통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뭐 양극재 밀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기술이거나 뭐 이런 쪽에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뭐 좀 작은 회사긴 한데 최근에 좀 주목받는 회사는 E&D라는 회사를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요. E&D라는 회사는 그냥 양극재 그 어떤 그 소재를 좀 더 잘게 잘라주는 거예요. 쪼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모래를 가지고 이렇게 발라서 벽에다 붙이면 우들투들하게 많이 못 바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잘게 횟가루처럼 해서 바르면 훨씬 더 많은 밀도로 바를 수 있잖아요. 그런 원리거든요. 소립경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가공해주는 기술인데 세계 1위 양극재 업체 유미코어하고 이제 그쪽에다 납품을 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실리콘 이제 음극재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첨가제 하는 회사 중에서 바인더 뭐 이런 쪽으로 좀 주목할 만한 회사는 이제 나노 신소재 같은 회사가 이제 바인더 쪽에 탄소 나노 튜브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솔케미칼도 최근에 바인더 쪽 매출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 회사들이 좀 아무래도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에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실히 좀 양극재나 음극재 첨가제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뭐 첨보도 그런 컨셉이라고 봐야 되겠죠. 첨보는 전해질 그쪽이잖아요. 전해액의 첨가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그 대주전자 이런 거예요? 네네. 거기도 약간 좀 그 첨가제를 만들지 않나요? 네네. 거기도 실리콘 음극재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약간 노이즈가 있어가지고 그 회사는 예, 뭐 원래 포르쉐 타이칸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맞아요. 예, 거기 뭐 안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막 소문이 좀 돌아서 예. 확실히 좀 회사가 네네. 뭐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그런 네네. 부분이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할 수가 없죠. 네, 고객사에 대해서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네, 뭐 이게 뭐 소문이 돌면 이게 뭐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답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네.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또 투자에 피해를 보게 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네. 업체들 중에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네네. 대신에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또 잘 네네. 확인하면서 네네, 또 맞습니다.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네. 상황이 워낙 상황인지라. 그렇죠. 네. 그게 두 개가 진짜 이 전체 반도체 어떤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EDA 툴 안 줘? 그러면 설계 못 합니다, 중국은. 저도 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약간 좀 그 반도체 신소재 관련해서 재밌는 그런 아이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제가 그걸 가져와 봤는데 네네. 질화갈륨, 네네. GAN, 네네. 이 전력 반도체 소자 시장이 네네. 2027년까지 연평균 60%가량 성장할 네네. 것이다. 뭐 그런 기사를 봤어요. 네네. 그래서 이 질화갈륨이 무엇이고 혹시 네네. 뭐 주목할 만한 그런 네. 기업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그 기존의 반도체는 다 실리콘 기반이죠. 그렇죠. 네. 실리콘 기반이고 지금 쓰는 반도체는 다 2세대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CMOS라고 해서요. 뭐 이제 지금 실리콘 웨이퍼를 기반으로 해서 CMOS 기술을 가지고 다 PMIC도 대부분 파워 반도체도 다 CMOS 기반인데 이게 그 화합물 반도체로 이제 3세대가 넘어가는 기술이 이제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애플리케이션이 왜 갑자기 이런 화합물 반도체가 필요해졌냐면 이제 그 SiC라고 해서 실리콘 카바이드하고 이제 겐이라고 하는데 질화갈륨 쪽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소재인데요. 그 소재를 가지고 웨이퍼를 만들어서 반도체를 하면 일단 SiC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고출력, 고파워의 그 하이 볼티지 쪽에서 굉장히 효율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SiC 쪽은 전기차 쪽, 인버터에 쓰이는 반도체를 실리콘 기반 대신에 이제 SiC 기반으로 하면 인버터 크기를 한 5분의 1 크기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력 소모도 막 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도요타 같은 회사들이 기존의 CMOS 대신에 이제 그 SiC 기반으로 전력 반도체를 만들어서 인버터 크기를 5분의 1 크기로 줄였고요. 그리고 전력 소모를 10% 줄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최근에 인버터를 이제 SiC 기반으로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쪽 수요, 이제 그 전력, 왜냐하면 ESS,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은 대부분 하이 볼티지 쪽이잖아요. 굉장히 고압의 전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쪽에 쓰이는 것들을 쓰면 굉장히 전력을 세이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걔는 이제 고주파 통신 쪽, 네, 고주파 통신 쪽이 이제 이제는 위성하고 통신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죠? 뭐 위성하고 지상에서 막 통신해야 되고 그러면 굉장히 또 이 고주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그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들이 견디기가 힘든 상황들이 많아요. 뭐 군사용이나 그래서 일부 기존에는 군사용이나 뭐 이런 쪽에 제한적으로 우주항공용이나 이런 쪽으로 제한적으로 쓰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 워낙 또 기술이 많이 진보하다 보니까 그런 쪽이 이제 용처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겐 쪽도 이제 그 고주파 쪽으로 해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국내 RFHIC라는 회사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겐 쪽으로 이제 하고 있고, SiC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SK 실트론이 저기 다우케미칼에서 관련 사업부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가 이제 SiC를 이제 그 원재료 이런 사업을 또 열심히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지금은 그 웨이퍼 원판을 네네. 실리콘으로 만드는데 네네. 앞으로는 그런 네. 뭐 예를 들어서 특정 그런 뭐 엔드 제품군에 한해서는 네네. 뭐 질화갈륨이라든지 네네. SiC 이런 걸로 대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나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네. 원천 IP 쪽에 굉장히 많이 지금 집중하는 게 3세대 반도체예요. 왜냐하면 2세대 반도체는 미국이 이미 70%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자기들이 IP를 가지고 해서 뭐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3세대 쪽으로 집중할래. 그래서 세계에서 3세대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IP 가지고 있는 회사들 인수하려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쪽 연구원들도 굉장히 많이 뽑아서 데려가고 있어요. 네. 확실히 좀 넥스트 그런 소재를 보고 네네, 맞습니다. 약간 중국 장기적으로 좀 긴장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네. 전력 반도체 소자 시장 네네.
이 지라 갈륨을 얘기하면서 그 부분을 제가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정확하게 그 전력 반도체가 무엇인지 좀 네네.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네. 네. 일단 이제 전력 반도체는요, 이제 그 배터리가 있는 쪽에는 무조건 필요한 반도체입니다. 배터리는 이제 전기를 이제 가두고 있는 저수지잖아요. 그럼 저수지에서 이거를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제 이 그 반도체로 전기를 보내줘야지 반도체가 작동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반도체마다 작동 전압이 다 달라요. 어떤 거는 뭐 1.2V, 어떤 것들은 1.6V, 어떤 거는 1.7V. 반도체라는 거는 이게 굉장히 섬세한 애기 때문에 이거를 잘 컨트롤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해주는 애들이 이제 PMIC라는 이제 반도체고요.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대충 한 10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영역마다 잘하는 회사들이 다 다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이 볼티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네. 하이 볼티지용 PMIC가 필요한데 기존 실리콘 기반으로는 이게 못 견디는 거죠, 얘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어떤 내구성이 강한 SiC 같은 것들로 이제 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겁니다. 소재 같은 경우에는 방금 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네네. 이 전력 반도체 시장 이것도 네.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분야인가요?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배터리 시장 성장하잖아요. 그럼 배터리마다 하나씩 붙어야 되니까 하나도 아니죠. 여러 개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이제 눈에 보이는 성장인 거죠. 그럼 혹시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뭐 네. 주목할 만한 기업은 있나요? 일단 이제 설계 팹리스 쪽에서는 이제 국내 LX 세미콘, 예전에 실리콘웍스가 이제 그런 쪽 원래 DDI 쪽만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쪽만 하다가 네. 이제 PMIC 쪽으로 열심히 해서 이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삼성 뭐 시스템 LSI도 열심히 좀 해서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비상장 업체 중에 네. 굉장히 PMIC의 뭐 거의 설계 쪽에서 스승이라고 불리시는 허염 회장님 계세요. 실리콘 네. 마이터스. 네, 그게 비상장인데요. 네. 거기 그 특화된 영역 쪽에서는 PMIC 설계 굉장히 잘하는 회사입니다. 네. 여기는 아직 뭐 상장 계획은 없죠? 상장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좀 이게 전방 시장이 안 좋아서 좀 지연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지금 하면은 네네. 사실 뭐 거의 뭐 반토막 네네, 할 그렇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서 봐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네덜란드 출장을 최근에 네네. 갔다가 네네. 귀국을 했죠, 이제. 그렇죠. 네, 이제 그쪽 영국 왔죠. 갔다가 독일 갔다가 왔죠. 맞아요. 네. 오면서 그 NXP라든지 네네. 그 다음에 뭐 ARM, ARM 네네. 등이 약간 M&A 물망에 네네. 오르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긴 네네. 하거든요. 네네. 네. 지금 이제 삼성은 뭔가 회사 밸류나 뭔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쳐다보는 방향이 뚜렷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제 시스템 반도체하고 결국 이제 차량 쪽에 뭔가 솔루션일 거예요. 그게 이제 유럽 쪽에 대부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NXP는 이제 원래 필립스에서 이제 원래 떨어져 나온 회사거든요. 필립스에서 떨어져 나온 회사고 ASML도 필립스에서 떨어져 나온 회사예요. 그래요? 네, 네. 이렇게 필립스가 옛날부터 신규 사업 막 하다가 안 되면 다 이렇게 갖다 떼서 버렸는데 이게 대박난 게 되게 많아요. 대박난 버렸네. 네, 한 100년 된 회사다 보니까 원래 네. 정부 사업 하다가 또 막 이렇게 하면 뭐 여러 가지 뭐 엑스레이도 막 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또 떼서 버리는데 이제 떼서 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ASML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사업 떼서 버린 게 이제 NXP고 이런 건데 그 NXP는 이제 세계 차량 반도체 쪽에서는 원래 1등 하던 회사였는데 네. 원래 독일의 인피니언이 2등이었는데 인피니언이 이제 어디 하나를 인수하면서 인피니언이 이제 차량 반도체 쪽에 세계 1위가 됐고 2위 업체가 NXP고 항상 이제 매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삼성이 옛날에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주저주저 하다가 못 샀고요. 그래서 이제 암은 지금 다 사고 싶어 하잖아요. 암은 근데 다 네. 사고 싶어 해도 다 반대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독점 그것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그렇죠. 약간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계약금만 떼이죠. 네. 엔비디아도 떼였고, 그렇게 돈 퀄컴도 버는구나. 떼였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지금 그 모바일 칩 그 설계 생태계의 정점에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암이 아키텍처를 주지 않으면 네. 그 설계를 할 수가 없죠. 그거를 이제 화웨이가 여실히 봤죠. 네. 그래서 이제 암 차이나가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암이 그 아키텍처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설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암을 가지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기술로 뭔가 한번 목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파운드리 가지고 또 목을 하나 잡을 수 있는 거고, 그게 두 개가 진짜 이 전체 반도체 어떤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좀 더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EDA 툴이라는 게 있어요. 반도체 설계할 때 이 자동화 툴이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시놉시스하고 케이던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다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그럼 EDA 툴 안 줘? 그러면 설계 못 합니다, 중국은. 네.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네네. 기업들이 네. 사실상 숨겨져 있는 진짜 반도체 네네, 맞습니다. 찐수혜주다. 맞습니다. 정말 핵심 그런 자산이라든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네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다시 그 본론 들어와서 제가 이야기하다가 까먹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네. 칩리스라고 하거든요. 이제 칩리스요? 칩리스. IP만 제공해주는 회사. 이게 팹리스는 그냥 설계만 해서 그쵸. 제조를 맡기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설계를 다 직접 할 수가 없어요. 뭐 심지어 애플 같은 회사도 직접 다 IP를 설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IP를 외부에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IP를 파는 회사가 또 있어요. 팹리스에다가. 그게 이제 ARM 같은 회사고 네. 국내에서는 이제 칩스앤 미디어라는 회사가 비디오 IP를 이제 IP만 팝니다. 팹리스에다가. 네네. 이런 회사들 좀 주목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 삼성 파운드리가 커지면 요 칩리스 생태계가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뭐 EDA 툴을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우리는 없고. 네, 그렇죠. 없지만 네. 어쨌든 팹리스하고 파운드리 사이에서 요 브로커부터 최적화 디자인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쪽이 이제 AD 테크놀로지하고 코아시아 같은 회사들이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세미파이브라는 회사는 비상장인데 여기가 잘합니다. 세미파이브가 원래 리스크5라고 해서 ARM의 대체 아키텍처로 주목받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리스크5라는 회사인데 거기에 자회사일 겁니다. 아마 세미파이브가. 네. 알겠습니다. 네네. 확실히 좀 그런 기업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네네. 앞서서 뭐 시노시스나 케이던스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뭐 우리나라에는 없지만은 네네. 또 해외에서는 그런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도 또 상장사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쵸? 네. 지금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시놉시스 같은 경우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네네. 한번 뭐 어차피 뭐 글로벌 시대니까 네, 맞습니다. 투자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그리고 같아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게 이제 파운드리가 막혔잖아요. 미세 공정에서. 네. 그러면 칩을 설계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파운드리가 막혔다? 네. 파운드리가 미세 공정이 막혔어요. 5나노나 4나노에서. 그러면 칩 성능을 작년하고 똑같이 내면 안 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칩 성능을 끌어올리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설계를 고도화하거나요. 그럼 설계를 고도화하려면 결국 뭐 EDA 툴이나 IP 제공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더 좋은 IP 가져와봐. 뭐 이렇게 해서 더 비싸게 사줄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후공정이에요. 네. 이제 반도체 전공정에서 뭔가 답이 안 나오면 후공정을 고도화해야 돼요. 그게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지 쪽에서 이제 기술을 뭐 최근에 요즘에 뭐 X큐브, I큐브, 뭐 저기 TSMC의 뭐 칩넷, 뭐 인텔의 EMIB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들이 막 용어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네. 이게 어드밴스드 패키지 기술 중에 하나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그게 막 활발해지는 게 전공정이 쉽지 않다는 거죠.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가 안 나오잖아요. 네. 어려우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후공정 가지고 뭔가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후공정 쪽을 투자를 하면 수혜를 보는 회사는 이제 한미반도체하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회사가 국내에서는 이제 수혜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확실히 좀 후공정 쪽이 뭔가 좀 네네. 계속 커져나간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네. 최근에 이제 약간 수혜측 진행하는 레이처 셀이라는 네네. 그런 비상장 기업이 있는데 네네. 거기가 상당히 좀 수혜측 결과가 잘 나오더라고요. 네네. 내는 실적에 대비해서 적자인데도 네네. 불구하고 네, 확실히 그렇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미국이 잘 되니까 옆에서 같이 좀 따라서 잘 되는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기술하고 비슷해요, 로봇이. 핵심적인 수혜는 이 정도 두 개 회사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영순이 대표님 채널에서 방산, 네네. 우주항공 산업 관련 네네. 기업을 좀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약간 좀 지금 주목해야 되는 네네. 이유가 무엇인지 네네.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일단 이제, 우리 우크라이나 친구들한테는 되게 미안하고, 네, 이제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가장 수혜를 보는 나라가 러시아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러시아가 뭐 가스값 많이 올라서 그쵸. 되게 네. 좋아지는데, 사실은 제일 수혜를 보는 회사가 아니라 나라는 미국이라고 보거든요. 미국이 왜 좋아지냐면요. 미국이 그때 사실 코로나19 딱 터졌을 때 미국의 가장 큰 리스크가 기업 신용 리스크였잖아요. 기업 부채가 미국은 금융위기 때 가계 부채는 대부분 털었어요. 그때 빅베스를 했잖아요. 네. 그죠? 뭐 서브프라임 때 그쵸. 빅베스를 했고 미국 기업 부채가 문제였는데 코로나19 딱 터졌을 때 지금 큰일 난 거죠. 셰일 가스, 셰일 네, 이런 회사들이 뭐 다 트리플 B 막 이러니까 네. 문제였는데 이게 유가가 오르니까 이런 미국 셰일 기업 업체들이 지난 20년 동안 땡길 이익을 1년 만에 다 땡겨버렸어요. 그러면서 부채 다 갚았고요. 요즘에는 무슨 가치주가 돼서 워렌 버핏이 막 투자하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그게 이제
어떤 미국 기업 부채, 어떤 특히나 전통 산업의 기업 부채를 털어버린 효과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전 세계가 이제 그동안 평화로우니까 막 70년대 무기도 있고 막 80년대 무기도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재고 소진을 다 한 거예요. 계속 터뜨려 버리고. 네네. 탱크 다, 구소련제 탱크 폭파하고. 그러면 리스토킹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군수산업은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또 한 발 걸쳐서 있는 애들이 누구냐니까 이제 카이나 우리나라 방산업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잘 되니까 옆에서 같이 좀 따라서 잘 되는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컨셉인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5G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퀀텀 점프하고 6G로 갈 가능성도 높다고 그랬잖아요. 네. 6G가 되면 기본적으로 3차원 통신이에요. 저궤도 위성하고 통신을 해야 됩니다. 저궤도 위성하고 이번에 앨런 머스크 스타링크 그죠? 네.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실하게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러시아 쳐들어가서 제일 먼저 통신망부터 때려가지고 마비시켰는데 앨런 머스크한테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요청했죠. 네. 니네 그 저궤도 위성망 좀 열어줘. 열어줘서 그죠? 이제 러시아가 막 약탈하고 그죠? 그 뭐 민간인들 살해하고 이런 것들 카메라로 다 찍어서 SNS 다 올리잖아요. 그죠? 그게 저기 테슬라의 스타링크 통해서 이제 다 나가는 거죠. 네. 그런 효과를 본 거기 때문에 이제 6G가 되면 그러면 위성을 쏘아 올려야 되잖아요. 저궤도 위성. 그럼 발사체, 발사대. 그게 다 우주항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누리호 발사되는 그 관련된 기술들이고 그리고 이제 뭐 방산 좋아지죠. 그리고 뭐 우주 항공 좋아지죠. 그리고 차세대 그 모빌리티, UAM, 어반 에어 모빌리티. 그죠? 이제 여의도에서 떠야 되거든요. 25년. 그러면 다 그게 방산 기술이에요. 다 이게 융합이 되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쪽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카이가 이제 한국 항공 우주고요. 네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또 그밖에 또 기업 주목할 만한 기업들 뭐가 있을까요? 또 거의 버금가게 볼 만한 회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약간 좀 분석하기엔 조금 까다로워요. 이게 약간 한화그룹의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은 이제 뭐 이런 그 어떤 발사체의 뭐 엔진이나 뭐 통신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 요소 기술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네. 아마 작년엔 별로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네네. 못했는데 그렇죠.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네네. 이슈 네. 거기에 뭐 플러스 방금 말씀하신 뭐 UAM 네네. 그다음에 저궤도 위성 그런 것과 맞물려 가지고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가 괜찮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고민이 되는 게 네네. 야, 이거 누리호 발사 끝나면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네네.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네. 좀 재료성 네네. 뭐 약간 수급 이탈 이슈도 있을 것 같고 네네.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네. 해볼 만할까요? 일단 이제 누리호 발사가 되면 재료 소멸로 인해서 좀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충분히 받아볼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재고 소진이 많이 됐고요. 이제 전투기도 많이 타졌고 뭐 탱크도 많이 타졌고 미사일도 다 타졌어요. 지금 포탄이 없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는 그 전투기가 정말 20, 30년 된 구형 전투기 운영하는 나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집트는 뭐 전투기가 수백 대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공중을 뜰 수 없는 비행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왜냐면 유지 보수를 안 하니까. 그리고 전투기는요, 일단 사고 나서 사는 것도 비싼데 요거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돈을 줘야 돼요. 우리는 휴대폰 공짜로 소프트웨어 펌웨어 업데이트 하지만 맞아요. 네. 요거 업데이트 할 때마다 돈을 줘야 돼요. 미국 군수업체에다가. 이게 큰 이제 문제인데 한국형 전투기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거죠. 이제 T-50이나 T-50이 이제 고등훈련기예요. 네. 이제 파일럿 이제 트레이닝 시키는 건데 네. 이거를 개조해서 여기다 미사일 같은 거 달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FA-50이라고 해서 경공격기라고 하는데 요게 뭐 약간 반신반의했어요, 시장에서는. 근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필리핀의 두테르테가 자국 테러리스트 쪽에 이제 이게 했을 때 출격을 시켜서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 그 F-16은 나온 지가 뭐 30년 된 데다가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할 때마다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내야 되는데 한국형 전투기는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업데이트도 잘 유지보수도 잘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동남아나 중동 이런 데서 좀 많이 살려는 니즈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근방에 있던 동유럽 국가들이죠. 거기 군수 시스템이 엉망이거든요. 그동안 평화에 다 쩔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보니까 다음이 자기들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전투기를 살려는 니즈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산 전투기 그리고 이제 K9 자주포 뭐 이런 뭐 이제 천궁 같은 이제 유도 미사일 이런 것들 많이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런 뭐 방위 산업 자체가 네네. 사실 뭐 세계 1위 기술력이 아니긴 하지만 네네. 약간 좀 틈새 시장을 가성비 있는 네네, 시장을 잘 맞습니다. 공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가성비 있는 진짜 제품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예요. 왜냐면 그동안 군수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던 나라들이 사는 게 아니라 그동안 투자를 안 하던 애들이 사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군수 산업의 게 특징이요. 일단 뭐 자국 무기 시스템이 깔려 있으면 다른 무기를 사귀기 쉽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죠. 뭐 미국 무기로 다 깔려 있는데 이걸 뭐 러시아산이나 뭐 프랑스산이 싸게 준다고 해서 이 시스템이 서로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세팅을 해놓으면 이게 계속 뭔가 팔아먹을 수 있는 건데 우리도 그런 거죠. 이제 아예 그냥 백지 상태면 우리 무기 시스템을 처음에 세팅을 해놓으면 계속 유지보수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캐시플로우 계속 나오는 거죠. 정수기 사업처럼. 확실히 우리나라가 좀 그런 쪽에 기술이 있는지 네네. 사실 이번을 계기로 좀 알았어요. 특히나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렇죠. 전차 같은 경우는 원래 좀 유명했었는데 맞습니다. 전투기도 네. 이렇게 잘 파는구나. 알겠습니다. 이쪽 그렇죠. 관련 산업도 한번 네네. 뭐 물론 빠지면 뭐 매수기로 활용할 수 있지만 네네네. 안 빠진다 하더라도 뭐 장기적으로 괜찮으니까. 장기적으로 롱텀으로는 네. 이제 이미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였고 이제 세상은 팽팽하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신냉전이라고 할 만큼 네, 그걸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다 보여줬죠, 열심히. 네. 확실히 좀 큰 틀에서 네네. 좀 달라진 그런 세상을 반영을 해서 네네. 또 이런 쪽 섹터에 관심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아이러니한 게 사실 뭐 한 재작년부터 ESG다 나오면서 네. 약간 좀 오히려 약간 방위 산업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투자를 좀 중단을 한다든지 맞아요. 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아이러니하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거와 무색하게 그렇죠. 사실 좀 방위 산업 쪽에 계속해서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질서가 바뀌었다라는 거를 우리는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에도 이게 막 계산기 두드리면서 우리는 월가의 계산식대로 저걸 하면 러시아가 얻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침공 안 할 거야라는 게 주류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미 세계 질서, 헤게모니가 바뀐 거예요. 네. 이 계산기 가지고 두드리던 시대가 지난 20, 30년이었고 앞으로 뭐 10년이 될지 20, 30년이 될지는 또 다른 질서라는 거죠. 돈이 안 돼도 쳐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그렇죠. 항상 이게 네. 만약에 그 경우를 염두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네. 한 작년부터 이 로봇 부문을 태스크포스에서 네네. 사업부로 격상시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 약간 시제품도 CES에 출범을 하고 그 밖에 또 다른 대기업들도 로봇 관련 그런 네네. 사업에 대한 행보를 보였었는데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가 8월에 웨어러블 로봇을 출시한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약간 좀 주목할 네네. 만한 그런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여기 가장 핵심 소액 기업은 인탑스입니다. 인탑스요? 네네. 오. 인탑스가 이제 EMS라고 그러죠. 이제 네네. 그 외주 조립하는 이제 이런 쪽이고요. 이제 서비스 로봇 쪽은 이미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봇도 여기서 많이 할 거고 아마 잼스도 인탑스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인탑스가요, 이제 원래 플라스틱 케이스 하던 업체거든요. 맞아요. 스마트폰 케이스 하던 업체인데 2세 경영자가 이제 와서 보니까 이거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이제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국내 공장에서 다 빼고 설비를 베트남으로 보내고 나니까 공장이 텅텅 비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보니까 이 시제품 라인으로 이제 본인이 해외에서 공부하고 왔으니까 이 파운드리 비즈니스하고 약간 좀 그 궤를 같이 하는 건데요. 국내 벤처 기업들이 시제품 생산하려고 그러면 선전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중국. 심천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런 인프라가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누가 뭐 몇백 대, 1000대, 2000대 만들 건데 여기 제작해 주세요 그러면 제조업체에서는 콧방귀 삼키죠. 네. 돈이 안 되니까. 네네, 돈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해주면서 이제 벤처 투자도 하고 그런 서프라이 체인들을 꾸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로봇이 다 약간 그런 틈새 시장에 그냥 약간 완구 비슷하게 굉장히 작은 시장이었고 그런 것들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 어떤 뭐 이제 벤처 실리콘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막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어떤 전체 제조 기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대가 되니까 삼성이 딱 찾아보니까 얘가 제일 좋네 라고 해서 이제 인탑스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이렌텍이라는 회사가 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렌텍은 그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라고 하죠. 네네. 그걸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스마트폰용 배터리 보호 회로를 하던 애들인데 맞아요. 네. 이게 이제 전기차까지는 아직 못 들어갔는데 전기차도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용 BMS도 하고 싶어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스쿠터
전기 오토바이 뭐 이런 쪽에 이제 BMS를 하기 때문에 로봇도 다 배터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이런 쪽으로 이제 이렌텍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쪽 업체들이 네네. 뭐 배터리라든지 이렌텍 네네. 같은 게 배터리고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그 로봇 뭐 케이스라든지 네네. 그런 껍데기를 외관부터 만드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부품도 가져와서 자기들이 사서 조립해 주는 거죠. 아 모듈도 네네네. 조립하고 하는 맞습니다. 아 그러면 그러니까 폭스콘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MS라고 해서. 네. 그러면은 뭐 감속기라든지 뭐 네네. 핵심 부품 이런 네. 것들은 뭐 삼성전자가 뭐 일본에서 사오든지 알아서 네네. 이제 조달을 하고 그렇죠. 설계는 해주죠. 설계는 설계는 해주고. 이제 설계는 삼성에서 다 주고 네네. 이제 제조나 이제 일부 뭐 중요한 핵심은 삼성이 이거 써라, 뭐 이거 써라 이렇게 하겠지만 결국 이제 대부분의 어떤 것들은 이제 그 인탑스가 많이 하게 되는 거고, 네, 뭐 그런 이제 수혜를 보는 거죠. 그리고 뭐 똑같습니다. 이게 자율주행차 기술하고 비슷해요, 로봇이. 그러면 이제 카메라, 통신 뭐 네. 이런 쪽에도 다 이제 수혜를 보는데 그게 기존 주력 사업에 비해서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네, 네. 이게 핵심적인 수혜는 이 정도 두 개 회사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 이제 시제품을 어떻게 보면 네네. 내놓는 거잖아요. 네네, 첫 그렇죠. 그런 출시한 거기 때문에 이게 막 지금의 뭐 전기차라든지 네네. 스마트폰 시장처럼 한 번에 확 커지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런 그렇죠. 관점에서 이 매출에 대한 기여도는 상당히 미미하나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장기적으로 그렇죠. 뭐 지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주가는 막 이런 것들이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펀더멘털적으로 관련돼 있는 회사는 이 두 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걸 잘 고려를 하셔서 막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비중을 태우지 마시고 네네. 이제 시작이다. 하지만 핵심 기업들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 네네. 잘 고려를 하셔라. 그런 네네.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 끝으로 이 네.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저도 멘탈이 오늘 되게 많이 힘든데요. 네. 주식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남의 살과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코로나19 때 이제 주식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때는 계속 오르기만 하니까 주식 쉬운 거 아니야? 이러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전에 투자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물려가지고 손절치고 그 살과 피를 먹고 자기가 큰 거거든요. 맞아요. 네. 네. 이번에 또 그런 시기가 오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살과 피가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좀 조심하고 지키는 전략으로 잘 운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위기이자 곧 기회입니다. 지나고 나면. 네, 큰 기회이고요. 사실 자산 사이즈가 크신 분들은 되게 또 막 흥분하고 있어요. 좋은 장이 온다고 해서. 네, 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 위기를 잘 활용해서 또 본인의 계좌를 레벨업 할 수 있는, 네, 그러려면 지켜야 되는 철저한 지키는 전략으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장이 온다는 거는 네. 지금 가격 메리트가 워낙 싸서 맞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잘 담아간다면 나중에 네네, 그렇죠. 이제 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시장 좋을 때는 항상 그러잖아요. 빠지면 사야지 그러는데 빠지면 못 사잖아요. 못 사죠. 뭐 현금이 없는 것도 그렇고 네.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네. 이게 뭐 2천 깨질 거야 뭐 이러고 있으니까 네. 항상 그 주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물려야지 공부하게 되고 맞아요. 네, 물려야지 공부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되고 또 확신도 생기게 되고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머리 아프긴 하지만 더 열심히 공부하고 네, 종목 공부하고 섹터 공부하고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크로는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네, FOMC 뭐 밤에 잠 안 자고 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종목 공부나 네, 우리 달란트 투자 이렇게 채널 우리 IT신 같은 채널들 네. 활용해서 네, 공부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매크로 콘텐츠를 자주 안 한 이유가 네네. 해봤자 잘 틀리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난이도가 높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이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매크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안 좋게 봐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쏠림 현상이 맞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다 좋다 그러면요, 갑자기 막 그 작살이 나고요. 네. 다들 뭐 뭔가 큰 위기가 온다 그러면 안 와요, 잘. 근데 뭐 이번에도 좀 지켜봐야겠죠.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막 뭐 좋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네. 사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다 안 좋다 이런 네네.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주가가 이미 반영을 해서 네네.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그런 매크로 이슈 해가지고 일희 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뭐 주식창을 안 보실지언정 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산업이 뜰지 어떤 기업이 여기에서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꾸준히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
어차피 시장이 이렇게 무너진다 하더라도 사실 기업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도산을 한다든지 그렇죠. 돈을 못 번다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버 투자 계속해서 지속을 하고 있고 뭐 삼성 같은 경우에 또 신제품도 출시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서 공부를 하신다면 분명히 장기적으로 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네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또 이렇게 하신 말씀 있어요? 네네. 네. 그 불황의 역설이라 그러잖아요. 불황이 오면 일단은 한계 기업들이 정리가 되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더 많은 이익을 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기득권의 저항 때문에 좀 안 되던 신기술들이 빨리 적용이 돼요. 네. 그렇겠네요. 진짜. 그렇죠. 원래 이게 그냥 평상시에는 뭔가 하려면 항상 피해를 보는 구경제가 있잖아요. 그죠? 뭐 모빌리티 서비스가 잘 되면 뭐 택시가 피해를 보고 막 이랬기 때문에 반대 때문에 못 하는데 네네. 이게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면요. 야, 지금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뭘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빨리빨리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게 사실 코로나19 때도 좀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네. 뭐 우리 뭐 위치 추적 이런 거 다 동의했잖아요. 그죠? 그전 같으면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한번 보시면 또 좋은 또 이후에 또 세상에서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소소한 구멍이 있는 것처럼 이때 부각받는 투자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또 기술이 무엇인지 또 다음에 또 대표님 모셔가지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